병원 사고 당한 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 이제 25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애 이대로 가면 눈도 못 감아요. 이제 졸업하고 저 좋아하는 거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한창해볼 나이인데. 선생님,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제 목숨이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을게요. 제발 우리 지 좀 살려주세요. 딸아이가 사고를 당한 날은 눈이 참 많이도 내리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오고 있다던 딸아이가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서 베란다 밖을 내다보고 아파트 입구까지 몇 번이고 왔다 갔다 발을 동동 굴렀었죠. 평소 친구와 놀다 늦는 일도 종종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의 직감 같은 거였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초조하고 불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왜 아직 안 오느냐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아무 답이 없는 핸드폰 때문에 더 그랬죠. 딸아이 번호로 연락이 온 건 집에 가는 길이라고 연락이 온 지 5시간이 지난 뒤였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라고 교통사고가 있었다며 지금 곧바로 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쓰러질 것만 같았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택시를 불러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아내와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만 달라고, 그저 살려만 주시면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딸아이를 보고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얼마나 빌었던지, 아직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 같은 하루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날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보호자분 우선 진정하시고요. 지금 따님께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건 수술로 인한 마취 때문이지 현재로서는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다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다리와 척추 쪽에 손상이 발견되어 앞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상태가 조금 심각했고 신경 쪽 손상이 있어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아이가 지희가 그럼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신경 쪽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를 통해서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 돼요. 우리 지 꿈이 기자인데 여기저기 취재도 하고 돌아다녀야 해요. 선생님,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요즘은 의학도 많이 발달해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지 기자가 되고 싶다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애들 다 대학 들어가서 놀 때 자기 성에 안 찬다며 재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코피 쏟아가며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딸 자기 꿈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기서 꺾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보, 그만 울어. 응?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거야. 그만하고 상황 보고 검사 더 받아봐야 안다잖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곤란하실 텐데 저희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그저 잘 부탁드립니다. 집 퇴원 3개월 후. 싫어. 안 간다고. 내가 왜 가야 해? 어차피 재활에도 못 걷는데 거기 가서 뭐해? 안 가. 싫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살 바엔 안 살아. 못 살아. 이게 죽은 거랑 뭐가 달라?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고. 이지희, 너 자꾸 이럴 거야?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꾸준히 재활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그래야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빠 내가 바본 줄 알아? 나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 발가락 하나 내 맘대로 못 움직인다고. 내가, 근데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해? 나 못 걷는 거잖아. 가능성 같은 거 없는 거잖아. 교통사고 후 지인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재활훈련에 물리치료는 물론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침도 맞았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지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던 지희가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조차 없어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 몸을 제대로 씻기도 어렵다는 사실도 지희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희야, 왜 그런 말을 해? 외국에서도 꾸준히 재활해서 극복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 아니면 지금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랑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래? 엄마가 다른 분 알아볼까? 그래, 지희야. 우리 지희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해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 기능도 유지할 수 있어. 기계도 기름칠을 자꾸 해줘야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자꾸 써줘야 잠들어 있던 것들도 깨어나고 다시 움직이는 거야. 지희야, 힘들어도 하루 또 하루 그렇게 하루씩 쌓아가면 나중에는. 안 되는 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하라고 그래? 엄마, 아빠, 나 좀 그냥 두면 안 돼? 나 힘들어 미칠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이제 다들 취업하고 연애도 하고 놀러도 가고 자기 인생 찾아서 그렇게 다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데 나는 고작 걷는 것조차 못해서 여기 이러고 있잖아.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놀러도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 근데 이제 난 나 혼자 힘으로 침대에 눕는 것조차 힘들어. 배고프면 당연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야 해. 엄마 아빠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한다고 뭐 하나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돈만 많이 들고 나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분명 난 여기 살아있는데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괴로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좀 내버려둬 제발. 경찰서 일주일 후. 이후 지희는 재활훈련을 거부하며 집에 틀어박히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꾸준히 방문을 두드리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밝고 애교 많고 웃음도 많던 딸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걸어야 할지 저와 아내는 늘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그 주위를 빙빙 맴돌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아서 벌이라도 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딸아이를 이렇게 만든 인간은 그 자리에서 뺑소니를 쳐버려 아직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필 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리던 날이라 길에도 도로에도 사람이 없어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주 관할 경찰서에 들러 형사님을 뵙고 혹시 사건에 진전이 있는지 누군가 의심 가는 상황은 없는지를 체크하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오셨어요? 이런 건 안 사오셔도 되는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형사님, 아직 범인은 못 잡았나요? 혹시 목격자나 CCTV 같은 건? 면목 없습니다, 아버님. 일단 근방에 돌면서 확인은 다 해봤는데 목격자는 없고 CCTV도 제대로 찍힌 게 없더라고요. 뭐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 블랙박스는 일단 확보했는데 주차된 방향이 하필 그래놔서 소리 정도만 확인되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범인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형사님. 이런 경우 범인 잡기 힘들다는 거. 차라리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거. 근데 저희 딸아이 이제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 가망이 없고 그렇게 꿈 많고 성격 밝던 아이가 이제 방 밖으로 나오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된 마음에 범인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벌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 딸아이도 마음이 좀 풀릴까, 그래도 뭔가 희망이라도 갖지 않을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형사님.
아이고,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혹시 또 뭐가 없을까 해서 오늘은 근방에 정비소를 돌아보려고요. 혹시 좀 수상한 차 들어온 게 없나, 교통사고 흔적 남은 차 없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뭐라도 알아내면 바로 전화 드릴 테니 힘들게 이렇게 계속 오지 마시고 따님 곁에 같이 있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인 장례식 통화 1년 후. 제가 이렇게 자꾸 찾아가는 게 더 부담이 되고 일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난 뒤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몇 번이고 그 경험을 반복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이지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빛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길고 긴 터널을 아무런 기약도 없이 걷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등을 밀어주고 빛으로 당겨주는 그런 희망이 말이죠. 뭐? 그럼 오늘 못 들어오는 거야? 말했잖아. 워낙 친한 친구라 있어줘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도 워낙 친했던 친구인데 얘 가족이라곤 아버님 한 분뿐이었어. 근데 그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래,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형제라도 있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친척들도 소식 끊긴 지 다들 오래라. 조문객도 많지가 않아. 고향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나랑 성태, 기석이 이렇게 셋 뿐인데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발인하고 운구까지 해야지. 그래, 당신도 알잖아. 아휴, 그럼 알 수 없지. 할 수 없긴 한데 나도 가야 하는데. 왜, 무슨 일인데? 아휴, 오빠가 허리가 나갔대. 그래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오빠 기록이라 혼자인 거. 본인 말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든 모양이더라고. 아니, 그럼 간병인을 왜 쓰지 않고? 간병인 구한다고 했는데 조건도 안 맞고 잘 안 구해지나 봐. 암튼 나도 그래서 전에 지휘 봐주던 간병인분 연락드려봤는데 오늘은 못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내일 아침은 일찍 오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참 난감하네. 오빠가 내일 일 때문에 여기저기 좀 들러야 한다고 해서 운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신 거기서 자고 올 줄도 모르고 내가 간다고 말을 해놨거든. 지희 혼자 어떻게 있어? 지희도 우리 없으면 꼼짝도 못 하는데. 알아, 나도.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 뭐라고, 지희야? 여보, 잠시만. 지희가 뭐라고 하네? 여보세요? 지희가 뭐라고 하는데? 뭐? 정말 괜찮겠어? 내일 아침에 간병인분 오신다며.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 아니, 그래도 불편해서 어떡하려고. 뭐가 불편해?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냥 잘 거야. 안 그래도 몸살 게 있는 것 같아서 약 먹고 빨리 자려고 했어. 간병인 아주머니 비번이나 알려드려. 나 문 못 열어드리니까. 여보세요? 아, 미안해. 지희가 몸살 게 있어서 약 먹고 잔다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괜찮겠어, 지희야? 몇 번 물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아휴. 어쩐 일로 갑자기 나와서 말을 다 한다 했더니 미안, 다 들었지? 지희도 괜찮다고 하고 어차피 잘 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지희를 과보호하는 걸지도 몰라. 어차피 이젠 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을 테니. 그럼 일단 간병인 분께 비번 알려드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늦어도 괜찮으니 오셔서 주무셔도 된다고 말해두면 어떨까? 비번 알려드리고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럼 혹시 새벽에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잖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지인 장례식 통화 7시간 후 새벽. 아내와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희가 여전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우울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던지 새벽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희 아빠? 저예요. 간병이모인데요. 지금 집으로 빨리 오세요. 지희가.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이모님, 진정하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와달라고 하셔서. 아니, 그래서 왔는데, 저는 지희가 잔다고 들어서,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어떡해, 지희야. 눈 좀 떠봐. 아이고, 지희 아빠. 어떡해요. 네? 지희는 괜찮아요? 119는요? 지희가 다쳤어요? 어디가요? 이모, 저 지금 갈 테니까 일단 119 부르시고 어디로 가는지 저한테 계속 말해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이모, 정신 차리시고 제발 진정하시고 우리 지희 부탁해요. 예? 지금 지희 곁에서 도와줄 사람 이모님밖에 없으니까 이모 듣고 계시죠? 병원 한 달 뒤. 간병인 이모님은 몹시 놀란 듯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말을 걸며 통화를 한 끝에 제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지희가 화장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죠. 저는 우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는 도중 이모님 그리고 아내와 통화를 하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찌나 당황했던지 그때의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딸아이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손목에 끔찍하게 슬픈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저와 아내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딸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죠. 그렇게 딸아이는 치료를 받은 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며 당분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 창문을 좀 열어줄까? 하나도 안 추워. 바람은 상쾌하고 햇빛은 쨍해서 그런가? 오는 길에 보니까 고양이가 벤치에서 졸고 있더라. 오늘 엄마는 집에서 대청소를 할 거래. 침대 시트도 갈고 이불이랑 베개도 바꾸고 거기에 맞춰 커튼도 새 걸로 걸 거라네. 우리 지희 방은 지희가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화사하게 바꿀 거래. 병아리 아니다. 개나리색이 더 맞겠다. 이거 봐 지희야. 엄마가 너 서프라이즈 해준다는 거 아빠가 몰래 사진 찍어 왔어. 어때? 딱 지희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지? 아빠도 이런 개나리 같은 노란색 정말 좋더라. 왜 그런지 알아? 왜냐면 아빠는 개나리가 좋거든. 사람들은 가끔 개나리가 계절도 모르고 겨울에도 핀다며 정신없다고 하지만 아빠 생각은 조금 달라.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인데 손발이 꽁꽁 어는 그 추운 겨울에도 용감하고 아름답게 꽃을 틔우잖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아, 딸? 꽃잎은 나뭇잎보다 연약해서 조금만 짓눌려도 금세 상처가 나고 뭉개지는데 사람들도 너무 추워서 온통 둘둘 감싸고 다니는 겨울에 그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을까? 아빠는 그래서 개나리가 좋더라. 우리 지희도 지희가 좋아하는 그 개나리색처럼 어떤 추위 속에서도 용감하게 피었으면 좋겠다. 딸아이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간혹 짧게나마 말을 한다는데 저와 아내에게만은 입을 열지 않았죠. 하지만 한번 딸을 잃을 뻔하고 나서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더군요. 제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아도 시선 한번 맞춰주지 않아도 그저 매일 해가 뜨는 것처럼 제 딸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사랑을 줄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딸의 곁을 매일 지키며 끝없이 말을 걸고 웃었습니다. 언젠가 제 목소리가 닿고 제 마음을 느껴주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마침내 다시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딸아이가 안 좋은 선택을 시도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 어릴 때 화전을 정말 좋아했는데 혹시 기억나?
너 그때부터 노란색 좋아해서 화전 만들 때면 늘 개나리를 따러 갔었는데 그때 하도 개나리 개나리 노래를 해서 왜 그렇게 개나리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네가 그랬었지. 별을 닮아서 좋다고. 색도 모양도 꼭 별 같아서 개나리 화전을 먹으면 뱃속에 별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지금은 겨울이라 개나리 화전이 힘들겠지만 아니다. 혹시 또 모르지? 또 어딘가에 겨울을 이기고 꽃을 틔운 개나리가 있을지도. 만약 그런 개나리를 아빠가 찾으면 오랜만에 화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 안 먹을래. 뭐라고? 왜? 화전 별로 안 먹고 싶어? 이젠 먹기 싫어? 힘들게 피웠는데 따버리면 슬프잖아. 그러네. 그래, 맞아. 그래, 추운 겨울을 이기고 힘들게 피웠는데 아빠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 그럼 다른 거 먹고 싶은 건 없어? 나 집밥 먹고 싶어, 아빠.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에 케첩 뿌려서 바삭바삭하게 구운 김에 밥 싸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싶어. 맞아. 엄마 김치찌개 맛있지, 그치? 그러고 보니 우리 지희랑 같이 밥 먹은 지도 좀 됐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해오라고 전화할까? 아니야, 아빠.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집에 갈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잔뜩 아주 많이 하고 싶어. 나 때문에 아빠 많이 힘들었지? 나 다 알아. 아빠가 매일매일 말 걸어주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해서 속상했지? 미안해, 아빠. 나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 나 이제 다시는 못 걸으니까, 평생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내 친구들 전부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나 혼자 고여서 썩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근데, 근데 일어나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랑 엄마가 이런 못난 나한테 들려주려고 계속 말을 걸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 같은 건 완전히 잊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아빠랑 엄마는 내 곁에서 같이 멈춰서 그렇게 같이 있어주니까 아빠가 매일 나한테 들려주려고 주위를 살피고 유심히 지켜보고 그러면서 나한테 와주는 게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여주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졌어. 아빠,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바보라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 나 믿고 기다려줘서,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집 4년 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딸아이와 대화를 하고 난 뒤부터 상황은 그야말로 극적으로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던 딸아이가 눈이 띄게 밝아지고 마치 뺑소니를 당하기 전처럼 저와 아내와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였죠. 정신과 선생님께서도 이대로라면 퇴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소견을 내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긍정적인 신호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부하던 재활 물리치료가 다시 시작되었고 딸아이는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스스로를 돌보고 예전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딸, 힘들지는 않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응?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물리치료 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빠. 그러고 보니 물리치료는 좀 어때? 새로 바뀐 치료사님은 잘해주셔? 아빠 말도 마. 완전 스파르타야, 스파르타. 나 진짜 군대가 이런 건가 싶었다니까. 완전 웃기지? 근데 그게 또 은근히 취향이 맞나 봐, 나. 힘든데 재밌다 막. 힘든데 재밌다고? 선생님이 잘생기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좀 내 취향일지도. 농담이야. 좀 스파르타로 하시긴 해도 성격도 진짜 좋으시고 엄청 잘해주셔서 좋아. 근데 나 아빠한테 깜빡하고 말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인데? 치료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아빠가 너무 놀랄까 봐
그래서 말을 못했어. 무슨 일인데, 딸? 아빠 엄마랑 이제 비밀 없기로 했잖아. 무슨 일인데? 그게 잠시만 나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아빠 진짜 놀라면 안 돼. 알았지?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덜컥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내가 너무 안일했나 싶어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던 딸아이가 휠체어 팔걸이를 힘주어 잡더니 스스로 한쪽 다리를 내리고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누군가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내리친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끈해지면서 눈물이 왈칵하고 줄줄 흐르는데 전 제가 울고 있는 줄도 몰랐죠. 하느님, 부처님, 단구님, 제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정말 한 번씩 다 불러보면서 감사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울어본 건 그날이 처음일 겁니다. 이게 무슨 지희야. 아이고, 이게 뭐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걸을 수 있어? 왜 말을 안 했어? 아빠는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아빠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내가 언젠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해 온 거 아니까. 아빠, 나 진짜 힘들었다. 근데 아빠 엄마 생각하면서 이악 물고 끝까지 버티고 견뎠어. 나 이제 다시 하고 싶었던 일들 도전하고 꿈꾸면서 살 거야. 아빠, 내가 진짜 바보 같았어. 나처럼 다리가 불편해도 꿈 포기 안 하고 계속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배들 진짜 많더라고. 얼마 전에 그 우리 학교 선배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라고.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꿈 이루고 열심히 산다고. 그 말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아빠 엄마가 나 포기 안 하고 계속 말 걸어준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나 진짜 노력했어.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적어도 내 몫을 해내는 어른이 돼서 그 선배처럼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는 좋은 엄마도 될 거야. 집 5년 뒤. 그날 뒤늦게 딸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본 아내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고 한쪽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 모두가 무척이나 기뻐했죠. 나중에 한쪽 다리는 정말 감각을 찾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그게 어디냐고. 더 열심히 치료하고 재활도 하겠지만 이제 욕심을 부리진 않을 거라고. 사람이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라고. 딸아이는 그 뒤 자신의 말처럼 더 욕심내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매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재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취업 활동도 다시 시작했죠. 딸아이의 진취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높이 산 작은 언론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고 그렇게 딸아이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딸아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출근을 도와줄 택시기사님을 구해서 계약을 하고 딸아이의 퇴근 시간에는 저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그 하루가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비록 여전히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아내도 그리고 딸아이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아주 사소하고 어색한 뭔가를 느끼기 전까진요. 이상하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무슨 일이 있어? 지희, 아침 출근 택시 아저씨 말이야. 당신 혹시 그거 당신이 따로 입금해드리고 있어? 아니. 나야 당신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처지인데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입금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래서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계좌를 안 받은 거야. 내가 그걸 어디 따로 적어놓고 잃어버렸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계좌 자체를 안 받은 거 있지.
그럼 그냥 물어보고 송금해드리면 되잖아. 사람 참 싱겁긴. 그럴 수도 있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송금해드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있지. 글쎄, 아저씨는 또 이미 돈을 받으셨다는 거야. 나도 당신도 준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으신 거지? 에이, 그럼 지희가 드린 거 아니야? 나도 거기까진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희한테 너 아직 월급도 안 받는데 왜 택시비에 돈을 쓰느냐고 뭐라고 했거든. 그 정도는 부모가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근데 근데 지희는 또 자기 아니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내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다고. 혹시 기사 아저씨가 헷갈리신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다른 누군가도 우리처럼 택시를 쓸 수는 있지만 돈은 이야기가 전혀 다르잖아. 그게 애초에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야. 일단 입금자가 명확하게 다르고 한 사람분이 모자랄 텐데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니까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사 아저씨는 돈을 받았다고 하니 더 그랬죠. 우리 중 누군가 보내고 깜빡했다고 하기엔 아무도 기사 아저씨의 계좌를 몰랐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택시 아저씨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설령 누군가의 선이나 호의로 일어난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 넘기기엔 너무나 찜찜했습니다. 집 앞 다음날 아침. 아, 안녕하세요. 저희 딸아이 출근 도와주시는 기사님 맞으시죠?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직 시간까지는 30분이나 남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지희 양 아버님 되시나 보군요. 평소처럼 나와서 왔는데 오늘따라 도로에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커피 머신을 하나 샀는데 요즘 그 커피 마시는 게 제 낙입니다. 딸아이도 이제 막 일어나서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추우시잖아요. 날도 추운데 따끈하게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은데. 그럼 한 잔만 부탁드릴까요? 아유,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우유를 가지러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택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커피라도 한 잔 드리면서 이야기하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저는 기사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린 뒤 종종 사용하는 커다란 일회용 종이컵에 부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날이 흐린 탓인지 골목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네, 천천히 드시라고 일부러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이 뚜껑도 있으니까 차에 두고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뭘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들 만나서 제가 호강을 하네요. 호강은요, 무슨. 오히려 진작 뭐라도 좀 대접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간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희 양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요즘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사장님 댁만 같으면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그런 일도 종종 있으시겠군요. 아유, 제가 말을 빙빙 돌려 하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뭘 좀 여쭈어도. 예?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안 사람에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혹시 택시비를 누가 입금했는지 입금자 명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안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안 사람도 입금을 한 적이 없고 딸아이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터라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서요. 네? 아유, 입금자? 어쩌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은행 어플 사용하시면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예? 그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아유, 이런 어쩌죠? 제가 지금 그 핸드폰이 마침 고장이 나서 아침에 수리 맡기고 온 걸 깜빡. 삐비비빅 삐비비빅. 순간 몹시도 어색한 공기와 함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당황한 얼굴로 허둥지둥 전화를 넘긴 뒤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말문이 막혀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잠시 그대로 굳어 있었죠. 다행히 핸드폰을 주머니 속으로 감춘 기사님이 시뻘건 얼굴로 제게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 사과하며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고 기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기사님 택시비를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건가요? 돈도 받았다고 말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핸드폰도 고장났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과받자고 여쭤본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러시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저희도 이유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제 딸아이 다리 때문에 동정심을 느끼신 거라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고 동정심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용기를 냅니다. 실은 10년 전 따님을 다치게 한 뺑소니범입니다. 네? 지금 그게 기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10년 전에 제 딸아이를 친 그 뺑소니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따님을 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용납 안 되는 일인 거 압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백혈병으로 병원비가 너무 들어서 그때 좀 무리하게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전날 아들이 폐혈증 때문에 쇼크가 와서 밤새 한숨도 못 잠 날이었어요. 겨우 위험한 건 넘겼는데 병원비가 또 밀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껌도 씹고 세수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너무 졸려서 잠깐 차를 대고 눈을 붙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니 제가 따님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상태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일이 들키면 제 아내나 아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저 아니면 둘 다 죽는 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세상 천지 우리 셋뿐인데 아내도 본래 몸이 약해 일을 할 처지가 못 되고 아들은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약값 병원비 누가 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감옥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아내랑 아들이 어찌 될지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갚고 싶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핑계 같지만 저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짊어진 제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제 앞에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기사님의 그런 말들이 이기적이고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저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 도저히 도망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장 내 가족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데 그 앞에서 어느 가장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을 치고 왈칵 올라오는 무언가를 삼키고 기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뒤에는 언제 나왔는지 아내와 딸아이가 다가와 저와 기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온통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아내와 딸아이의 마음을 읽고 기사 아저씨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아이를 대신해서 아마도 두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두 극복했어요, 기사님. 아프고 슬프고 원망했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 모두 과거에 남겨두고 오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죠. 그러니까 기사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더는 자책하거나 스스로 비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마음으로 기사님을 이해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저희 모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님은 이후로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 사과하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기사님을 몇 번이고 일으켜드리고 안아드렸고요. 누군가는 이런 저희 가족을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옳고 그름을 초월하는 그 뭔가가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누군가는 힘들고 괴롭고 아팠는데 누구도 탓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주 가끔은 그저 서로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어떨까요?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듯 우리도 필요할 때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